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원 교사입니다. 이번은 136회 소방기술사 기출문제풀이입니다. 이번에 시험이 좀 어려웠나요? 아니면 조금 쉬웠나요? 예, 느낌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이 시험은 이렇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적게 뽑고 쉬웠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뒤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친 거라고 하면 그것에 만족을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저번에 또 그쵸 135회 여러분들 한번 송출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걸쳐서 136회 소방교사 기출문제 풀이를 해볼 겁니다. 이번에 시험은 조금 좋았습니다. 평이했습니다. 예. 이제껏 시험을 어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특히나 뭐냐면 법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법규가 한 12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12문제,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적게 나온 건 아니죠. 31문제 중에서 12세 문제가 법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게 나온 건 아니지만 135회나 134회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줄었고,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다. 특히 1교시 같은 문제는요. 이론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법규 문제가 거의 한 4문제 정도, 그다음에 이론 문제가 한 9문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좀 와닿았을 겁니다. 좀 쉽다. 요런 부분들로 좀 와닿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1교시에 대한 부분을 보기 전에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연소공학에 대한 문제는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소방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법규가 보통 내가 이번에 12세 문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3문제밖에 안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문제는 군데군데 다 넣었어요. 일단은 뭐냐면 배치될 수 있는 것들은 배치하고 배치할 수 없는 사항들만 법규에 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규가 12세 문제 나왔으니까 각각 전기, 기계, 건축에서도 법규에 대한 부분들로 되어 있더라. 나왔다. 그렇지만 그 배치를 각각의 이렇게 파트별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전기 소방이 한 6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 소방이 6문제 나왔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1교시에 1번, 2번 문제에도 뭐 전기 소방에 제가 넣었습니다. 잔존 능력에 대한 부분들하고 언이온 발열 현상에 대한 부분들 넣었고요. 그다음 기계 소방이 12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 소방은 저번에 좀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135회 때는 굉장히 작게 나왔고요. 이번에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상향된 어떤 포지션을 좀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계 소방은 12문제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40%에 육박하는 문제의 출제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기계 소방에서는 뭐 항상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 방화에서 4문제가 나왔어요. 보통 건축 방화 3문제, 4문제 나오니까 한 12% 정도니까 뭐 예년하고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폭발하고 방폭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유효물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4류 유효물, 특수 인화물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어떤 부분은 좀 어려웠고, 나머지는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저장 및 취급 시 고려 사항이라든지 소화 대책,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사료 위험물을 가지고 풀어가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위험성 평가가 2문제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위험성 평가를 잘 봐두셔야 돼요. 최근에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원래는 분석을 해보면 0.6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면 2회마다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거의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그리고 한두 문제 나온다. 위험성 평가는 사실 또 위험물 안에 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하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조금 더 상향의 어떤 문제를 상향 쪽으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땡땡 하지에서는 2문제가 나왔습니다. 2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설계하고 관련된 부분들, 엔지니어링,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규가 오리지널 다른 데 다 배치를 할 수 없고, 오리지널 이제 법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3문제가 나왔는데, 법규로 다 따지면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가
법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31문제에서 예, 12문제 정도가 법규 나왔다고 보면 되니까 그 한 30% 40% 되나요? 그죠? 그 정도에서 시험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법규에 대한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을 잘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량적인 어떤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 교시별로 각 문제별로 점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됐죠. 이제 그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조금 경직돼 가는 그런 어떤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죠. 근데 이번만큼은 굉장히 좀 좋은 문제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 문제. 자,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들을 봤고요. 각 강론에 들어가면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잔존 능력입니다. NFPA 72인데요. 잔존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121회 출제가 됐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찍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레벨 4가 이 121에 나올 때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까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벨 4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21에 출제되었고 그리고 잔존 능력 중에서 레벨 4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찍고 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121회 때가 나왔으니까 딱 그 나올 보통 지금 110회 때, 120회 때 정도가 많이 나와요, 문제가. 물론 뭐 그 전에 나왔던 것도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121에 나왔고 지금에 나왔고요. 그래서 출석 사이클적으로도 그렇고 레벨 4가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 NFPA 72 바뀌면서 들어가면서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잔존 능력,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잔존 능력을 공부를 등한시했다. 이것은 기본에서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안테나를 잘못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잔존 능력 0입니다. 0은 전혀의, 이제 여러분 잔존 능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경보 설비가 화재가 났을 때요.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레벨 0는 없고요. 레벨 1은 스프링쿨러 설비라고 합니다. 스프링쿨러 설비가 화재가 나면 뿌려지게 되면 예, 경보 설비를 낼 수 있도록 화재를 끄니까요. 이게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레벨 이제 레벨 2가 2시간 내화이고요. 레벨 3가 스프링쿨러 설비도 있고 2시간 내화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레벨 4는 예, 1시간 내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 부분들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1교시 보면은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거의 10문제 정도 맞출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예, 10문제 좀 문제가 쉬웠어요. 만약에 10문제를 맞출 수 없었다 그러면 기본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고 아, 내가 좀 공부가 부족했다. 이런 것을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이동 현상에 대한 발열의 위험성, 발생 요인, 반도체 파손에 따른 영향과 대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언이온 이동은요, 여러분, 전극이 언으로 도금된 전극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 반도체에, 기판이나 반도체에 많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자, 전극과 전극 사이에 이렇게 양극과 음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기가 흐르지 않죠. 근데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수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불순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는 굉장히 민감해서요. 아주 작은 전압에도 100볼트나 200볼트, 여러분들 우리가 정전기가 일어나도 3000볼트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100볼트, 200볼트에서도 반도체는 맛이 갑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요. 이 반도체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도체가 파손이 되죠. 자, 반도체가 파손이 되면 제어기기가 파손이 되는 겁니다. 자, 제어기기는 자동으로 모든 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생 요인들이 쭉 있죠. 발생 요인들 보시면 네, 유음성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뭐 발열, 그다음에 언도금, 예, 반도체의 파손, 그다음에 반도체 파손에 따른 전기기기의 제어기기 상실, 그리고 제어기기의 위험성. 제어기기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발열이 커지고요, 방열이 나빠지게 되고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도체 파손에 따른 영향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제어기기잖아요.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반응기,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반응기 쪽에서 제어기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응기가 거기에 공급되는 어떤 제어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반응기가 발열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럼 그 반응기를 또 시켜주는 방열 설비가 있을 겁니다. 그 방열 설비가 만약에 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방열이 또 안 되니까 냉각이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발열보다 또 방열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 전체 반응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이 반도체는 뭐냐면 사람의 머리와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반도체가 사람의 머리와 똑같은 것을 우리는 사람의 발이나 심장이나 아니면은 손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대책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습도가 항온 항습 장치 이런 것들 해서 습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산화성 가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고전압이나 고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어떤 제어 설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은이온 이동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118의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10회 때 120회 때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때의 문제들을 우리는 잘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기출 문제이나 문제이기 때문에 봐두셔야 된다. 사실 지금 소방기술사는 이런 게 어렵습니다. 우리 두 문제, 세 문제 이상 나왔던 것들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한 문제 이상 나왔다. 특히 100회 이상 나왔다는 것은 뭐 어떤 거든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건물을 넓게 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이었고요. 자,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물에 대하여 다음에 설명하십시오. 물리적 성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O가 있고요. 그다음에 H가 있고 H 이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집니다. 자, 공유 결합을 가지면서 수소는 전자를 뺏겨요. 수소는 이 산소의 전자를 뺏깁니다. 그래서 이는 뭘 띠고 있냐면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자가 뺏기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이거는 전자가 들어오니까요. 예,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게 물은요. 이렇게 물 분자로 되어 있는데 극성을 유지합니다. 극성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산소 쪽에서는 어떻게 되고 음의 극성이 만들어지고요. 수소 쪽에서는 양의 극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물이 이렇게 물 분자가 생긴다고 하면 자, 이것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고 이를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요. 이것이 수소 결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이 문제는요.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물의 이 부분들에 그리고 수소 결합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수소 결합, 이 화학적 특성 때문에 물리적 성질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번에 이 수소 결합을 써먹을 수 있는 문제는 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물리적 성질을 설명을 할 때 써먹는 거 하나였고요. 또 한 가지는 동파에 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게 또 써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 결합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수소 결합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물리적 성질이 나와야 됩니다. 자, 물리적 성질은 어떤 겁니까? 수소 결합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0도씨에 높고요. 100도씨에 끓습니다. 자, 그리고 그죠? 그다음에 정발되면서 잠열을 539칼로리. 그다음에 융해 잠열, 예, 녹으면서 또 발생하는 게 80칼로리 이런 부분들이고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 또 어떻게 돼요? 1650배, 1600에서 한 1700배 정도의 부피가 팽창합니다. 자, 부피가 팽창하면서 이제 질식 소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액체에서 고체로 되게 되면요. 보통 8%에서 10% 정도 부피가 팽창하면서 동파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 동파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리적 성질을 이 화학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수소결합 때문에 나오는 물리적 성질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자, PT 상태도요. 114에 90, 107에 물어봤습니다. 반드시 해 두셨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상태도가 나온 지가 꽤나 됐었거든요. 이 상태도 두 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의 상태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뭐다고요? 상태도, 자, 임계점에 대한 부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중점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이 임계점 이상이 되면 항상 기체 상태로만 유지를 하고요. 임계점과 삼중점 사이에는 온도와 압력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액체와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삼중점은 고체, 액체, 기체가 같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삼중점 이하가 되면 상황에 따라서 고체와 예,
기체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승하 곡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체와 액체가 되는 이 용해 곡선은 약간 좀 다릅니다. 이산화탄소에서는요, 약간의 어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압력이 같이 상승하는 비례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물은 다릅니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뭐다고요? 압력이 떨어지는, 온도가 상승하면 압력이 떨어지는 이런 어떤 비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비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반비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떨어지는 반비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산화탄소는 비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거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114회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P와 V와 T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삼중점이 아니고 삼중선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적이었습니다. 좀 어려웠었어요, 그때. 이번에는 이제 기본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자, 유효물 안전관리법에서 특수인화물입니다. 디에틸 에테르인데요. 분자식, 지정 수량, 끓는 점, 인화점, 발화점, 정립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다 암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이것을 암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수인화물은 사료유물입니다. 그죠? 제일 위쪽에 있는 유물이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류 유물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유물을 배울 때 1류, 2류, 3류, 4류, 5류까지 뭐다고요?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공통적인 성질은요, 유, 가, 반, 기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NFPA 704입니다. 704에 유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체적으로 유독성을 가지지 않지만요, 이 특수인화물이 만약에 연소되면 연소 생성물에서 나오는 유독성은 있죠. 가연성은 엄청 큽니다. 그죠? 특히나 뭐냐면 특수인화물은 사료유물 중에서 가장 가연성이 큰 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반응성은 없습니다. 물과 반응하지는 않지만, 물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끓어 넘친다든지 약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과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죠? 기타.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성질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저장 및 지급 시 고려 사항입니다. 이것은 가산점 관점에서 봐두시면 돼요. 지금 이것은 가연물입니다. 그죠? 가연물이니까 산산화성, 액체와 산화성, 고체에 대한 부분을 같이 두면 안 되죠. 그죠? 혼재 기준에 그런 부분을 같이 두면 안 되는 거죠. 점화원도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점화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방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점 관점에서, 그리고 물과 반응하느냐, 물과 반응하지 않지만 물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끓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물로서는 같이 둘 수가 없는 거죠. 자, 기타 충격이나 충격에 열을 가해지게 되면 그냥 발화되는 겁니다. 인화점이 거의 마이너스 20도씨에 도달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문제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럼 소화 방법은 여러분 사료니까 포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포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대용량일 때는 포, 그 다음에 소용량일 때는 CO2나 건조한 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 방법, 만약에 이 부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요, 4번, 3번, 2번은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 못 풀어낸다고 하면요, 사실 이 문제는요, 사료유물은 126회 나왔어요. 이런 식의 공통적인 성질, 저장 및 취급 방법, 소화 방법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든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1번 같은 문제는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외울 수가 없는 거죠. 자, 정기적 폭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정기적 폭발은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통전적인 전기가 있어요. 전기가 지금 쓰고 있는 통전적인 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요,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집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요?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정기적 폭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기적 폭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아크 플래시입니다. 아크 플래시인데요. 아크 플래시는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고온의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 그죠? 공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방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고온의 플라즈마입니다. 자, 스파크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온의 또 플라즈마가 발생하는데, 원래 플라즈마가 되면은요, 일반적으로 기체 상태가 아니에요. 플라즈마라는 것은 기체 상태가 아니고, 이것이요, 기체가 그 원자잖아요. 그 원자가 전자가 튀어나가 있는 상태.
전자가 튀어나가 있는 상태, 분리된 상태,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해야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력파가 주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충격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음파가 높은 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성가스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기적 폭발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1교시 문제이니까 적절하게 이제 원인과 대책 이런 것도 적어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전기적 폭발은요, 122회와 120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136회이기 때문에 별표 3개는 맞았고요. 그 다음 변압기 하재 및 폭발도 124회, 74회니까 이것도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반드시 봐두셨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물론 전기적 폭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이제껏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이 122회 때, 120회 때는 전기적 폭발의 개념하고 원인, 대책에 대해서도 물어봤으니까 전기적 폭발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이야기하기는 그 순간적으로 뽑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더 뽑아낼 수 있었을 건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더 뽑아내면은 되는 어떤 문제였을 겁니다, 아마. 화재, 폭발, 그다음에 스파크, 압력파, 이 충격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소방시설공사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십시오.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자, 소방시설공사법이에요. 시행령 4조에 있습니다. 착공신고 제외 대상도 4조에 있고요. 그리고 착공신고 시 제출 서류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법이 바뀌었어요. 자, 이 부분들은 사실 법에 바뀌었던 문제인데, 소방시설공사법이 2025년도요. 1월 25일부터 일부가 착공신고 대상하고요, 바뀌었어요. 제외 대상도 살짝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자, 착공신고 시 제출서 약간 바뀌었던 부분이죠. 사실은 이것은 개정된 법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정된 법률로 여러분들 미리 문제를 찾아보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었겠죠. 자, 거실 재현 설비의 성능 확인 기준을 쓰고 적용상 현실적 문제점을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법이 바뀌었죠. 이거 반드시 해 두셔야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이것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이제 부속실 재현 설비는 공사를 마치고 나서 성능 확인을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거실 재현을 성능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앞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성능 확인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뭐라고요? 계속적인 성능 확인이 TAB가 필요할 겁니다. 그걸 법적으로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어떻든 여기에서는 2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인데, 2번이 이런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거실 재현 설비의 성능 확인 기준을 쓰고요, 적용상 현실적 문제점을 설명하십시오 이야기했을 때요, 이번에 부산에서 일어났던 화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계속 문제가 있었죠. 공사가 지금 거의 되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내줬잖아요. 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 고민이 이 문제에서 저는 번뜩 떠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첫째는 뭐냐면 설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라.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예. 설계 목적이라는 게 거실 재현 설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재가 나면 상부에서는 배기해 주고요, 인직구역에서는 공기를 유입해서요, 청결층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상부에서는 급기하고 상부에서 배기를 해서 뭐다고 희석 관점으로 사람들의 산소를 계속 공급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계 목적에 부합하라 하라? 여기서 더 나와야 되죠. 그럼 설계 목적 부합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더 필요한 어떤 지침 같은 이런 게 좀 더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이것 가지고는 아주 좀 부족해 보이더라, 일단 법에서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촉박한 공사예요. 촉박한 공사예요. 공기예요. 이 촉박한 공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촉박한 설계, 촉박한 시공,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뭐다고요? 우리는 지금 소방은 더더구나 건축이면 건축, 전기면 전기, 설비면 설비 쪽에다 연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많죠. 만약에 건축이 늦어지면 당연히 설비도 늦어지고요. 설비가 늦어지게 되면 소방도 늦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부실하게 있잖아요. 성능 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요, 계속적인 어떤 부실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일어났던 화재도, 예, 공사장에서 일어났던 화재도 그런 부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생각이 좀 번뜩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번에 또 건설 현장에서 나왔던 문제, 다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뭐냐면, 또 계속 이야기됩니다. 건축법하고요, 소방법이 있잖아요. 이혼합니다. 여러분, 건축법에 대해 방화문, 방화샤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연동을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건축법하고 소방법이 계속 이윤화되어 있으니까 그 건축법에 대한 부분들을 방화문을 연동을 해놓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사전 설계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빠뜨리기가 쉽다는 이야기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실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좋았던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약간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스프링쿨러 헤드 선단의 방수 압력 0.1메가파스칼 이상, 1.2메가파스칼 이하로 규정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죠. 0.1메가파스칼 이상을 써야 된다. 스프링쿨러 설비 1kg 이상을 압력을 쓰는 겁니다. 스프링쿨러 설비를 물방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방울 만들려면 압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압력으로 디플렉터에 부딪혀야 물방울이 만들어지죠. 그럼 물방울을 왜 만드는 겁니까? 물방울을 만들어야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거죠. 옥내 소화전을 방사한다고 그러면 옥내 소화전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요, 물줄기로 나가는 거잖아요. 한쪽은 파괴 주술을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방울을 뿌리면서요, 범위를 굉장히 확대되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고요. 압력이 높아지면 뭐라고요? 우리가 동적 특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동적 특성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는 표면 화재, 적정한 물의 어떤 침투를 가져와서 있잖아요. 비례에 의한 냉각, 표면 냉각을 또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이 높아야만 물방울을 만들 수 있고, 물방울을 만들어야만 뭐라고요? 냉각과 기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압력이 높아야만 뭐라고요? 또 파괴 주술을 할 수도 있죠. 자, 부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기고 파괴 주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로 있고요. 1.2메가파스칼 이하로 규정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1.2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 배관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1.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면 설비가 파손될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수온의 조기 고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이상 쓴다고 그러면 고압 배관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고압 배관은 또 훨씬 또 비용이 비싸죠. 그죠? 경제적인 손실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다. 아주 좋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법규 문제고 기본 이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입니다. 117회에 시험이 나왔죠. 117회에 어떤 시험이 나왔냐면요, 파이프 섀도우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스키핑에 대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콜드 숄더링 이것도 나왔죠. 그래서 세 개를 묶어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콜드 숄더링은 135회에 시험이 나왔습니다. 차폐판하고 차폐 장치에 대한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117에 나왔던 또 한 가지 문제가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파이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파이프가 있을 때 파이프 하부에는 뭐라고요? 찰수 밀도가 부족해져서 화재 진압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우리는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본적인 어떤 개념, 그다음에 원인, 문제점, 대책 이런 부분들, 이 간격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 파이프의 뭐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 문제점, 대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 문제라고 보는 부분들이고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신축 배관의 길이 제한을 해주십시오. 옛날에 여러분들 가지 배관에서 헤드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을 우리 신축 배관을 많이 썼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것을 굉장히 플렉시블한 어떤 배관을 이제 길게 끌고 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축 배관의 길이를 제한을 두고 있죠. 특히 수평거리,
스프링클러 섭의 수평거리 이내로 제한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하지 않는 기술 기준에. 그럼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 어떻든 간에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요. 꼬여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 물이 충분한 누수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길어지게 되면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 물의 수순 피해도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압력이 제대로 또 안 나오는 부분도 또 생길 거고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기본 문제입니다. 법규 문제하고 기본 이론 문제하고 섞여 있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기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아니 됩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건축 자재 등 품질 인증 및 관리 기준에 따른 방화 대음파의 성능 및 시험 기준입니다. 자, 이것은 115회, 116회, 129회 나왔어요. 그죠? 방화 대음파의 성능 및 시험 기준입니다. 건축 자재 등 품질 인증 및 관리 기준에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다른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축 자재 등 품질 인증의 관리 기준은 다 모였죠. 그죠? 여기 있는 내용들인데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사실은 법 문제이지만 이거는 기본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건축 방화에서. 요 정도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방화 대음파도 점점 좀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건축물 내부 마감 재료, 불륜 재료와 난연 재료에 대한 성능 기준입니다. 예, 기본 문제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기본 문제이고요. 불륜 재료는 불륜성 시험, 그다음에 가스 위해성 시험 두 가지가 있죠. 그다음 난연 재료는 콘칼로리메터 시험과 그다음 가스 위해성 시험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128회, 121회, 117회 별표 4개 이상이었습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었겠죠. 자, 문제 13번입니다.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서 위험성 매트릭스와 정량적 평가 기법이 차이를 설명하십시오. 자, 정량적 평가 기법은요, 빈도와, 예, 그 다음에 강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뽑아냅니다. 물론, 위험도 매트릭스도요, 빈도가 1, 2, 3, 4, 5 이렇게 빈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가 있어요. 그죠? A, B, C, D, E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 올수록 위험도 높아지지만 물론 이 빈도하고 강도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뭐 어떤 부분들은 정량적 평가 기법이다. 그 아닌 것은 정성적 평가 기법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적 평가 기법 중에서도 뭐다고요? 이렇게 빈도와 결과를 가지고 어, 결과를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뽑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위험도 매트릭스의 기본 개념, 그러면 정량적 평가 기법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사건수 분석법, 결함수 분석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자, 공학적으로 뽑아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두 개를 얘기하면 이건 정성적 평가 기법, 정량적 평가 기법을 가지고 조금 더 비교를 하면 맞아요. 그래서 도출이 쉬워지고요. 도출 시간이 작아지고요. 이런 도출이 조금 더 길어지고요. 정확해지고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전문가가 필요 없고 전문가가 또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위험성 평가는 이번에 두 문제가 나왔죠. 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지금이 34분 정도 됐네요. 40분에 2교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